안녕하세요.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렌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유튜브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특징을 좀 아셨겠지만, 제가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집중을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정한 렌즈가 좋다, 특정한 카메라가 좋다, 꼭 이 렌즈를 써야 된다라는 식의 강의는 별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 특별한 렌즈를 하나 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뭐 사용을 하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렌즈를 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 그 유튜브는 지금 뭐 이렇게 구독자도 많지도 않은데요. 이게 가끔 이렇게 협찬이 들어옵니다. 협찬이. 뭐 이것 좀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좀 해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협찬이 들어오는데, 그 대부분의 협찬들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협찬들이 뭐 제가 뭐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저한테 온 거는 저 이미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후보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저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 이미지 편집 자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후보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후보종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콘트라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 센스에 낀 먼지를 제거한다든가, 뭐 이제 간혹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든다든가 하는, 그게 아주 간단한 그런 보정이 작업이지, 뭐 이렇게 없는 걸 만들어내고 이상한 컬러를 집어넣고 하는 이런 후보종 쪽에는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거는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협찬들은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들고 나온 요 강의의 주제인 요 켈다 렌즈, 지금 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캔들다 240mm 반사 렌즈요. 요거는 제가 반사 렌즈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동기가 돼가지고 요건 제가 그냥 바로 연락이 오자마자 오케이를 했는데요. 이 반사 렌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렌즈들은 줌 렌즈죠.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정해져 있는 초점거리 내에서 최단에서 최장까지의 초점거리를 변화를 줘가면서 사용하는 렌즈가 줌 렌즈고, 그러니까 렌즈로 따지면 단 렌즈가 있고 줌 렌즈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뭐 망원 렌즈가 있고 광각 렌즈가 있고 표준 렌즈가 있고 뭐 초망원 렌즈가 있는데, 이 반사 렌즈라는 건 뭐 특수 렌즈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된 렌즈는 아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렌즈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강의에서도 그런 말을 가끔 했는데요. 이제 진짜 바로 사진에 입문하신 분들이 어떤 렌즈가 좋은지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비싼 렌즈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어떤 면에서 사실이고요. 그렇죠? 비싼 렌즈일수록 고급 렌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의 방향이나 사진의 목적에 따라서 이 렌즈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퀄리티가 뛰어난, 뭐 묘사력이 뛰어난 이런 고급형 렌즈가 모든 사진에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급 품질의 렌즈를 써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에 따라 렌즈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렌즈 자체의 가격도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서 이 반사 렌즈 같은 경우는, 저도 이 반사 렌즈를 이 켈다 렌즈를 테스트하느라고 써본 거 이전에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제가 미국에 살 때인데요. 이 사진 입문책을 내는데,
거기에 반사 렌즈 파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써보지를 않고 넣는다는 것도 그렇고 자료 사진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반사 렌즈를 이걸 하나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반사 렌즈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격이 일반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는 렌즈였고요. 그다음에 메이커별로도 나오고 그 다양한 브랜드에 맞는 렌즈만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시그마 있고 탐론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의 렌즈만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렌즈들도 실질적으로 일반 렌즈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입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활동했던 그 사진 모임에 어떤 분이 반사 렌즈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걸 빌려서 잠깐 테스트를 해봤어요. 또 남의 렌즈니까 또 뭐 기스를 할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촬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 렌즈 하면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넛 보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보케니 뭐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근데 그런 도넛 보케가 나오는 게 이 반사 렌즈의 가장 특징이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만 몇 번 찍어봤지 실질적으로 뭐 내가 내 사진을 위해서 사용해 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따진다 그러면 반사 렌즈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차에 요게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한번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성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 렌즈의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 브랜드명이 켈다고요. 리플렉스 렌즈라고도 얘기하고 미러 렌즈라고도 얘기합니다. 반사 렌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반사 망원 렌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사 망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반사 렌즈가 애초에는 그 500mm 이상 초망원, 그러니까 500mm에서 2000mm 정도 되는 초망원 계열에만 채택됐던 그런 렌즈가 이 반사 렌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 마운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리플렉스 렌즈고요. 간혹 미러 렌즈라고도 붙여서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망원 계열에 사용했던 렌즈들인데 지금 여기 켈다에서 나온 렌즈는 지금 240mm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mm보다도 훨씬 작죠. 작고 해서 좀 그런 면에서도 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500mm 이하에서는 반사경을 달 수가 없고 구조상이나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500mm 이상에만 반사망원 렌즈가 채택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고 뭐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렌즈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이 장비의 변화되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거,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초지일간 썼던 걸로만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 편이었어요. 제가 늘 반성하는 게 그래도 사진을 가리킨다라는 사진 강사 입장에서 요건 좀 장비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좀 이렇게 찾아서 그래도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찾아서 이렇게 장비의 변화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일반적인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500mm 이상 사용되던 망원 렌즈, 반사 망원 렌즈가 그 이하로 떨어졌다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300mm, 뭐 400mm, 또 어떤 회사는 200mm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반사 망원 렌즈가 반사 렌즈로요. 하여튼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느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반사 렌즈, 우리가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렌즈는 길어지죠.
초점거리도 당연히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망원 쪽으로 갈수록 렌즈가 길고 크고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거리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렌즈의 중심과 광학적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렌즈의 광학적인 중심을 렌즈 앞쪽으로 당겨갖고 실질적으로 렌즈 초점거리는 길어졌지만 렌즈 경동의 길이는 그렇게 길어지지가 않은 그런 최신형 렌즈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보편적으로 우리가 렌즈의 초점거리 하면은 렌즈의 광학적인 중심에서 이미지 센서까지의 요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렌즈의 경동은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초점거리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 반사 렌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초점거리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보면은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방 렌즈고 후방 렌즈가 있는데,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 후면 반사경에서 빛을 앞쪽으로 전면 반사경 쪽으로 빛을 꺾어줍니다. 꺾어줬다가 요 전면 반사경에서 받아갖고 이미지 센서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거리를 한번 꺾어주니까 초점거리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240mm뿐만이 아니라 500mm 뭐 이 정도 되는 것들, 아주 제가 사진 배울 때 학교 다니면서 사진 배울 때만 해도 8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초점거리가 200mm 그러면 지금 200mm보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배 정도는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mm는 그렇게 생각처럼 길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 반사 500mm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뿐이 없는데, 이렇게 빛을 한번 꺾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사 렌즈는 그 초점거리에 비해서 렌즈의 경동의 길이가 짧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짧아질 수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반사 망원, 반사 렌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그 뭔가 원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반사경입니다. 요 반사경. 그래서 아까 전면 반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가서 후면 반사경에 부닥쳐서 요 전면 반사경에 부닥쳐갖고 이미지 센서로 들어가주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렌즈에 비해서 정면에서 보면은 그 원형이 두 개가 돼 있다. 반사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초점거리에 비해서 렌즈 경동의 길이는 짧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면 반사경, 여기 후면 반사경 해갖고 이런 식으로 꺾어서 들어가서 초점거리가 길어져도 렌즈의 경동은 짧아질 뿐이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리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아파처라고 그래서 그 카메라에서는 F 넘버로 얘기를 해주는데, 요 조리개가 고정돼 있어요. 어떤 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조리개가 없다 그러는데, 조리개가 없는 게 아니죠. 조리개가 하나로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보면은 조리개가 8이나 11, 그러니까 11로 돼 있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8로 돼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 렌즈도 있고, 8로 돼 있는 렌즈도 있고 11로 된 렌즈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브랜드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8 이하로는 조리개를 더 이상 밟게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반사 망원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도넛 보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넛 보케. 이렇게 반사경의 원형의 그 모양이 이렇게 도넛 닉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넛 닉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케라는 말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용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일본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말이라고 알고 있고, 일단 그 아웃포커스라고 하는 그 심도가 낮아지는 형태의 그런 사진 중에서 이렇게 빛이 방울방울 떠서 보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케. 그래서 그 일반적인 보케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사진을 찍을 때 뒤에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해서 등을 달아놔가지고 앞쪽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뒷부분은 심도가 낮아지니까 이런 형태의
물방울 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케라고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 아웃포커스의 일종이다라는 건데, 이 반사망원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사경 때문에 이렇게 도넛 형태의 링이 만들어지는데, 이 링이 팔 이하로 조리개를 오픈된 상태로 만들게 되면요, 이 링이 너무 선명해진대요. 너무 선명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주 대상의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선명해진 보케 때문에, 도넛 보케 때문에 시선이 분산돼서 시선 집중 효과가 떨어지고 굉장히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로 팔 이하로는 조리개를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던 그런 반사 렌즈들은 그 이후에 이제 더 어떻게 개발이 되고 그보다 밝은 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하여튼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켈다를 써보면서 느낀 게, 이 보케가, 그러니까 도넛 링 모양이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테스트용으로 잠깐 사용했을 때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몰라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켈다 240mm 5.0, 얘는 지금 5.6도 아니고 5.0이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밝아야 5.6 렌즈들이더라고요. 반사 렌즈들이. 그러니까 이 켈다 5.0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리개 개방치가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밝아야 5.6인데, 5.6짜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초점거리가 좀 더 길어지는 900mm다, 500mm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8이나 이런 걸 11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고정된 조리개를 사용하는 반사 렌즈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 켈다 240mm 반사 렌즈는 조리개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8 이하로 하게 되면 링 모양이 훨씬 더 선명해져서 상의 그런 시선 집중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산만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켈다 240mm는 굉장히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이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반사 렌즈 하면 무조건 이런 도넛 보케가 다 나오는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또 그랬었습니다. 저도. 근데 요 240mm를 써다 보니까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 이렇게 도넛 보케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사체를 초점 맞추고 요 주 피사체 뒷부분의 백그라운드 배경 쪽이 주피사체가 가까운 경우에는 도넛 링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반사가 되면 훨씬 더 강한 도넛 링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주피사체보다 배경이 멀리 있든가 원거리에 있든가 무한대에 있든가 하게 되면은 이 도넛 링 모양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반 렌즈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졌느냐에 따라 이 보케 현상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변한다라는 점도 어떤 면에서 특징이면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켈다 240mm 5.0 렌즈의 기본적인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도넛 보케가 나와서 개성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제가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을 건데요.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테스트하느라고 급하게 찍은 사진들이지만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나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반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도를 낮게 처리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웃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굴곡 없이, 그러니까 플랫하게 밋밋하게 심도가 죽어서 흐릿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플렉스 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피사체하고 배경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배경으로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보케 현상이 다양하게
강하게 또 약하게 부드럽게 아니면 완전히 심도가 낮은 일반적인 렌즈의 아웃포커스처럼 나오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연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 켈다 240mm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고요. 요 렌즈는 그니까 풀프레임하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풀프레임 바디가 있고 크롭 바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스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풀프레임이라는 건 이미지 센스가 우리가 35mm 필름이라고 하는 필름 사이즈에서 24, 36 사이즈, 그러니까 24, 36mm의 화면 사이즈만한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게 풀프레임이고, 그거보다 이것도 카메라마다 모델마다 메이커마다 틀린데 뭐 1.6배 작은 것도 있고 1.5배 작은 것도 있고 뭐 1.7 작은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강의 드릴 때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센서 그 자체가 풀프레임보다 한 1.6, 5배 정도 작은 이런 형태의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크롭 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형태의 이미지 센서를 쓰느냐, 바디를 쓰느냐에 따라 뭐 이 렌즈가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 리플렉스 렌즈 240mm 켈다 렌즈는 풀프레임이든 크롭 바디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테스트했던 건 풀프레임이었기 때문에 크롭 바디의 느낌을 뭐 잘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풀프레임에서는 240mm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240mm를 크롭 바디에 끼게 되면 크롭 바디의 장점이 뭐냐면 초점거리를 연장시켜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원적인 효과가 풀프레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1.5를 곱해주면 그게 크롭 바디의 초점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40mm를 크롭 바디에 꽂았다 그러면 1.5로 곱하면 360mm 정도가 되는 거예요. 360mm의 초망원 렌즈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망원 렌즈의 효과를 보는 그런 사진을 주로 찍는다 그러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한 초망원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요 리플렉스 렌즈 240mm 캔들라 렌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켈다 렌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렌즈 후드가 이렇게 달려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렌즈 후드가 이 분리가 돼서 스크루 방식의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뭐 바이오넷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탈착식인데 이거는 스크루 방식으로 이렇게 홈에 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홈에 껴주게 되어 있는데 합구분으로 만들어서 이 렌즈 자체가 워낙 가볍습니다. 지금 이 켈다 렌즈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지는 아닌 것 같아요. 후지가 아니고 소니, 니콘, 그 다음에 캐논 이렇게 세 브랜드에 맞는 그런 렌즈 마운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캐논 같은 경우는 EF 바디가 있고 RF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F용 렌즈가 있고 EF용 렌즈가 있죠. 그러니까 DSLR에 쓰는 렌즈는 EF인데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에 사용하는 렌즈는 RF 마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캐논 카메라를 쓰는데 캐논 EOS 5D를 쓴다, 5D 마크 4라든가 이렇게 6D라든가 7D라든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EF 마운트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운트 타입으로 따져서 하면 크게 네 가지고 카메라 브랜드로 하면 세 개의 브랜드. 아쉽게도 제가 서브 카메라로 후지를 쓰는데 후지에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브랜드 걸 쓰느냐에 따라 렌즈 무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쟤는 캐논인데요. RF 마운트에 맞는 렌즈를 받아서 테스트를 했는데 369g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른 브랜드 거보다 제일 무거운 게 369g이더라고요. 어느 바디에 맞는 건지 몰라도 321g인가도 있고 다 가벼운데 369g도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엄청나게 가볍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휴대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죠. 렌즈 바디에다 끼고 카메라 렌즈를 캐논 렌즈를 끼고 이 렌즈를 끼니까 이게 그냥 손방망이 든
든 것처럼 너무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고 가지고 다니기 좋고 촬영이 아주 편리했던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가볍고 그다음에 앞부분에 후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렌즈나 카메라에 사용하는 액세서리들이 꽤 되는데요. 이 렌즈 후드는 어떤 면에서 필수 액세서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어 방지도 해주는 거죠. 사각 밖에서 들어오는 반사광을 제거해서 상해 선명도를 높여준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고, 또 렌즈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또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게 이 후드인데, 이 후드가 탈착식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켈다 렌즈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전면에서 한번 찍어본 건데요. 이런 형태의 후드가 이 렌즈 앞쪽에 장착을 해서 또 필요 없다, 아니면 뭐 어디다 넣고 다니기 좀 불편하다 할 때는 빼서 갖고 다닐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R6를 썼는데요. R6에 이렇게 끼니까 지금 사진상에서는 좀 거창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가볍고 휴대하기가 너무 편해서 들고 다니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다라는 점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동입니다. 수동. 그러니까 초점이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초점도 수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 모드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M 모드가 있고 S 모드, A 모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드 뭐 이렇게 있고, 캐논으로 얘기하면 AV, TV 모드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거는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촬영 모드를 M에다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렌즈를 받아보시면 사용 설명서에 나오지만 렌즈 없이 촬영인가 그걸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착을 시켜줘서 사진을 찍어주면 되는데, 수동 렌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동화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수동 초점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동 렌즈의 수동 초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수동 렌즈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수동 초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 없이 했는데요. 요즘 나오는 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업그레이드에서 나오는 그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동 초점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어요.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동 초점 맞추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수월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제 메인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매뉴얼 수동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좀 귀찮은 겁니다. 번거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걸 수동으로 찍으면 두세 번에 조작을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과 귀차니즘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그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는 수동이라는 게 초점이든 노출이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반사 렌즈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리개가 5이 켈다 렌즈로 따지면 5.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리개 우선식이에요. 조리개 우선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조리개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노출을 맞춰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개 우선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는 셔터 다이얼을 돌리면 LCD가 어떻게 돼요?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LCD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노출이 많아지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노출이 과하면 화면이 환해지고, 그래서 내가 노출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LCD라 이런 걸 보고 파악이 간단하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가 않다. 노출은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초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디지털 카메라는 뭐예요? 여기 시력 보정 다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눈의 시력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초점리, 지금 이 카메라로 얘기하면 요게 지금 초점리에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돌려주면은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거거든요. 요 초점 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면서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의 실패를 하다가 보면은 금방 적응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수동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고장률이 적어요. 자동으로 돼 있는 거는 기계적인 구조가 복잡하니까 고장날 확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자동 초점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수동 초점보다 정확하진 않아요. 사진은 누가 찍는 겁니까? 사진가인 내가 찍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초점도 내가 맞춰줘야 되겠죠.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간혹 자랑스럽게 뭐 유튜브나 SNS에 요즘 카메라의 기능이 완벽하기 때문에 노출도 자동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자동 하는데 그건 자기나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좀 약간 초점이 안 맞아도 아니면 내가 일부러 안 맞히든지 간에 내 감성이나 내 생각을 담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감성을 사진에 담기 위한다 했을 때는 자동보다는 수동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수동 초점에 대한 거부감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좀 약간 신형 카메라 아주 오래되지 않은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수동 초점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초점 링을 돌려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이런 도너스 링 모양의 보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짝 초점을 어긋나게 해야 이런 보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앞에 지금 화면에는 이 화면에는 없지만 요 앞에 사람을 놓는다든가 무슨 꽃이 놓는다든가 했을 때는 사람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뒷부분은 초점이 안 맞아서 이런 보케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 앞에 지금은 이렇게 보케만 나와서 이게 초점이 나간 형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걸 갖다가 지금 연잎인데 연잎을 놓고 해보니까 요게 지금 이 연잎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뒷부분은 이렇게 아웃포커스 형태로 지금 요 뒷부분은 그 다른 연잎들이나 이런 풀들이 수초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광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보케, 도넛 보케가 훨씬 더 살아서 강조되죠. 시선이 분산되고 이것도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 렌즈를 쓰기 전에는 저건 좀 산만해 보일 텐데 산만해 보이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뭐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현상이 있을 때는 아까도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 대상과 배경이 거리가 가깝다든가 뭐 빛이 더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는 보케 모양이 훨씬 더 활성화돼서 나온다라는 얘기고, 배경이 좀 멀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보케가 훨씬 더 부드럽게 묘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분은 이 사진만 이렇게 보셔가지고 합성 사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숲터널 같이 돼 있는, 공원에 숲터널 같이 돼 있는 건데요. 거기에 거미줄에 이 나뭇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바깥쪽으로는 빛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얼른 찍었죠. 그래서 배경이 좀 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더 소프트한 또 부드러운 보케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 어떤 특징적인 보케가 나오는지는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배경 쪽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보케 현상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반사망원 렌즈, 반사 렌즈를 찍으면 보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켈다 240mm 5.0 반사 리플렉스 렌즈는요, 최단 근접 촬영 거리가 1.5m입니다. 240mm에서 1.5m는요, 굉장히 가깝게 접근하는 겁니다. 일반 마운트 렌즈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최단 근접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일반적으로, 옛날 카메라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 50mm 표준 렌즈를 끼면은, 그게 45cm까지가 최단 근접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45cm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라든가 렌즈들은 이런 접사 기능이 많이 보완이 돼갖고 그 개념이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단 근접 촬영 거리가 더 멀어지는데, 요 켈다 240mm는 1.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들강아지라고 얘기하나요? 요 풀만
크로즈업해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사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좀 뭐라 그러죠? 아주 제가 보기에는 고성능의 렌즈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게 찍어가지고 물론 원래 사진에 대한 결과물은 그 프린트 출력을 해서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건 아직 프린트 출력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최대한 클로즈업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해상력, 그 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렌즈나 이미지 센서가 갖고 있는 묘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상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해상력이 일반 렌즈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렌즈다.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뛰어난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렌즈가 이 켈다 240mm 5.0 렌즈다 해서 이 풀하고 백그라운드가 좀 더 아까보다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보케 형태 자체가, 아웃포커스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보케가 약해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하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뒷배경이 멀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 햇빛이 버들풀에 여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배경에 빛이 안 들어왔어요. 어두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렌즈로 촬영한 240mm 마운트 렌즈로 촬영한 것 같은 아웃포커스 효과가 강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사 렌즈라고 해서 무조건 뒤에 보케가 생기는 건 아니다. 도넛 보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반 아웃포커스 효과도 강조시킬 수 있는 게 요 렌즈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반사 마운트 렌즈를 써보질 않아갖고 확실하게 이 렌즈만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켈다 240mm는 도넛 보케도 만들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마운트 렌즈 240mm의 5.0이면 심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심도는 낮아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피사기 심도 아웃포커스의 표현 효과인데, 이건 지금 초점거리도 길고, 저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개방 조리개 값도 5.0이다 보니까 그냥 속된 말로 들이대서 찍으면 이런 아웃포커스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얘를 클로즈업했는데 붙어 있는 건데, 마운트 렌즈의 특징이 뭡니까? 원근감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원근감이 약화된다라는 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굉장히 추상성이 강한 그런 묘사를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켈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저는 뭐 이것도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대놓고 접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것도 뭐 접사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접 촬영이요. 이런 식으로 강조시킬 수가 있다. 꽃봉오리만. 그래서 약간의 도너스 링 모양이 지금 살다가 죽었는데 각각 1.5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 꽃봉오리, 이 연꽃 봉오리만 클로즈업 하니까 이런 사진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하늘을 배경으로 1.5m 앞까지 가갖고 해바라기를 찍었더니 아주 자연스러운, 뭐 뒤에 나무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보케 비슷한 효과가 보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의 클로즈업에 완벽한 해바라기 사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요 켈다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동 초점이라는 개념에서, 이거 지금 제가 다 수동 초점을 갖고 촬영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뭐 이 렌즈 이외에도 제가 간혹 수동 초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좀 빨랐어요.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뭐 오토포커스로 촬영을 해봤지만, 특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접한 건 잘 보이지 않고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좀 짜증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안 쓰던 렌즈 카메라 안경까지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오토포커스 쪽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나이 탓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제가 약간 실수를 했지만 찍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돼서
수동 초점에 대한 어려운 거를 제가 극복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수동 초점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금방 극복할 수가 있다. 끈기를 가지고 시간 조금 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 수동 초점이 전혀 여러분들이 사진하는데 이렇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산만한 듯한 느낌도 줄 수는 있지만 요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효과도 만들어낸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반사 망원 렌즈의 특징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이해하셔가지고, 글쎄요, 제가 이것도 선입견인데요.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고 켈다라는 브랜드도 뭐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 렌즈를 받으면서 처음 들어본 그 브랜드거든요. 켈다라고요. 근데 이것도 중국이 본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켈다 이외에도 요즘 중국 렌즈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중국 애들 거 이거 믿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저도 그 좀 싼 맛에 뭐 필터라든가 이런 카메라 액세서리를 중국 제품을 몇 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거의 대부분 뭐예요? 실망이 아니라 그냥 이거 그러면 그렇지, 근데 그냥 싼 가격에 샀으니까 그냥 속았다 치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켈다 렌즈 말고도 제가 다른 렌즈도 한번 써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중국 렌즈도 써봤는데요. 얘네들이 뭔가 큰 일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 수동 렌즈로 만들고 있는데요. 수동으로 뭐 오토포커스 하는 렌즈도 있지만 주종이 수동 렌즈 같아요.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근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찍어 보니까 그 가격대에 비해서 렌즈의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가 않더라라는 점을 느껴서 중국 제품에 대한 그 느낌이 전에보다는 많이 그래도 완화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명한 건 중국 제품이고요. 근데 가격이 싸다라는 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만든 강의를 보시고 괜찮은 것 같다 하게 되면, 나는 또 특히 망원 쪽의 작업을 좀 주로 한다라고 뭐 야생 조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까이 가서 찍으면 뭐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효과의 사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까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240mm 정도의 초점거리, 200m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갖고 있는 렌즈를 하나 정도 장만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써보면서요. 근데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각적인 도넛 포켓 사용으로 여러 가지 개성 있는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저도 직접 느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프레임이나 크롭 바디를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렌즈고, 그래서 렌즈 마운트마다 소니, 니콘, 캐논 바디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금 소재에 분리 가능한 후드가 있기 때문에 그 후드는 필수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m까지 근접 촬영이 가능해서 아주 뭐 접사 렌즈와 같은 아주 완벽한 접사 효과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초점거리의 망원 렌즈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난 그 근접 촬영도 가능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굉장히 360g, 뭐 캐논 렌즈로만, 캐논 바디에 맞는 렌즈로만 따져봤을 때 360g 되는 아주 가볍고 휴대하기 좋은, 그 다음에 주머니 어디에도 넣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옛날 반사 렌즈는 굉장히 컸습니다. 500mm 반사 렌즈 제가 써본 건 길이가 길지는 않았는데 경도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경도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이건 조리개를 더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도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서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제일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수동 초점에 대한, 그렇지만 사진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레트로 열풍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도 옛날 걸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렌즈의 그 퀄리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로 어떤 이미지로 만들 것이냐에 따라 뭐 단돈 10원짜리 렌즈가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렌즈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수동 초점에 의한 레트로 감성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렌즈가 갖고 있는 거고, 필터 어댑터 장착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켈다에서 얘기하는 이 특징들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뒷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촬영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급하게 찍느라고 촬영한 사진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구입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